그 다음 쪽을 보시면 그게 이제 그 그림이 좀 희미한데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서 예를 물었다고 하는 그 전설을 그린 이제 그림입니다. 이게 그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장식들이 거기 있죠. 그 상이 이렇게 있고요, 평상이 있고 상 위에 편안하게 앉아 계신 그 백발의 할아버지가 노자고, 그 뒤에는 이제 그 병풍처럼 이렇게 이제 그 가리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게 아마 파초를 그린 것 같고 괴석이 그 뒤에 있죠. 예.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장신구들이죠. 집안을 장식하는 이 파초는 이제 남방에서 이제 잘 자라고요. 중국의 그 문인 화가들이 많이 그렸던 소재들이죠. 파초를 그렸다는 거. 아마 남방 문화를 보여준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남방 문화, 이 괴석도 그렇고요. 중국의 정원에 가서 보시면 이 괴석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은 괴석을 정원에 잘 장식하는 건 별로 없죠. 우리 한국은 우리 산수 자체가 그냥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금수강산이기 때문에 별로 할 필요가 없는, 중국 사람들이 괴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비스듬하게 오른쪽 옆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이제 공자죠. 공자가 노자를 찾아와서 예를 물었다는 겁니다. 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도래, 에티켓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때의 예라는 것은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공자가 물었던 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늘의 이치를 따라서 행위해야 될 행위의 준칙을 물었다, 아마 이런 정도로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그냥 알기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행위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를 물었다라는 정도의 의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에티켓이나 예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국 고전 철학에 있어서 예라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한 그 폭과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예에 관한 경전이 여러 권 있어요. 유가의 경전 중에 대표적인 게 예기라는 게 있고요, 주례라는 책도 있고요, 의례라는 책도 있어요. 13경 중에서 3권이 예에 관한 책이에요. 예에 관한 전문서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인간들의 행위, 절도,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노자를 찾아와서 인간으로서 에티켓을 물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세계에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알려달라, 아마 이런 것을 물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쪽으로 가서 보시면 새로운 길, 도라는 의미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이에요, 길. 원래는 이 도라는 뜻은 하늘의 길을 뜻했어요. 하늘의 길. 하늘에도 길이 있지 않습니까? 별들이 운행하는 길들이 있고, 해가 1년 4개를 운행하는 길이 있고, 달이 운행하는 길이 있어요. 원래는 하늘의 길을 의미해요. 그런데 인간은 이 하늘의 길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도가 인간의 행위 준칙의 의미로 이제 전이 돼서 쓰이게 된 거죠. 그런데 노자는 이 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씁니다. 사실 이전의 도라는 것은, 노자 이전의 도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왕을 위한 도예요. 왕을 위한 도예요. 인간의 규범이라는 것은 왕을 정점으로 해서
맞춰진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당연시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은 곧 하늘이요 상제님이요 아버지 중에 아버지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전통시대는 그랬죠. 근데 노자는 그런 왕을 정점으로 하는 왕을 위한 길을 비판 부정하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천지자연이 운행하는 길을 인간의 행위 규범의 모델로 삼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왕을 위한 길이 왕의 개인을 위한 특수한 길이었다면 노자가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길을 얘기해요. 보편적인 길. 인간과 천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보편적인 길.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길의 준칙으로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노자가 말한 도의 새로운 의미라는 겁니다. 노자는 무의자연을 이야기하죠. 이건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무의자연. 그런데 무의자연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이 이해하는 무의자연과 한국 사람이 이해하는 무의자연에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의자연이라고 하면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 무의도식처럼 생각해요. 무의도식이라고 말하니까 뭐 좀 제가 좀 이렇게 너무 과장을 해서 좀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마치 이런 거죠.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늘에서 감이 뚝뚝 떨어져 내 입속 쏙쏙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생각해요. 그걸 무의자연이라고 생각하죠. 얼마나 좋으냐 무의자연. 산수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여기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냥 모든 일들이 쏙쏙쏙 해결이 돼. 그게 바로 도야. 그게 바로 노자가 말한 거겠지. 얼마나 좋아. 아, 나도 그런 유토피아, 그 낙원 같은 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백조의 호수가 있죠. 백조의 호수. 평화로운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이 헤엄치는 백조들. 그러나 그 수면 밑을 바라보면 백조는 엄청 바빠요. 발길질 하느라고. 그리고 백조는 안 보이는 데서 가면은 자기 몸에다 기름칠을 막 계속해요. 걔네들도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어요. 샴푸로 감겨서 호수에다 올려놓으면 빠져요. 걔네들. 빠져서 죽어요. 몸에다가 기름칠을 했기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기름의 그 부력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발길질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수면 위로는 굉장히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무의자연이에요. 아마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도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노자를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제가 많이 그 무의자연의 뜻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처음에 철 모를 때 노자를 읽으면서 굉장히 오해를 했던 부분이었기도 했고, 또 제가 중국에 이제 유학도 가고 하면서 중국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사유 방식을 보면서 아, 이거 우리가 뭔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거기서 아,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잘못되겠구나라는 그런 반성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많이 물어봐요. 무의자연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령 한여름날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집니다. 이제 모내기도 해야 되고 뭐 일이 굉장히 많죠. 저 시골 한적한 시골 등구나무 밑에 어떤 사람 한 명은 막걸리 한 잔 걸치고 편하게 누워가지고 한숨 주무시고 계시는 농부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농부도 있을 거란 말이죠. 누가 무의자연이겠는가? 이걸 한번 저는 의문점으로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분명히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질문이기 때문에 안 넘어가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죠. 설마 막걸리나 마시고 등부나무에서 한숨 때리고 있는 분이 무의자연을 즐긴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농부를 무의자연이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죠. 저는 무의자연은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농부의 땀방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 길이 들어요, 길이. 그래서 무의자연으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저렇게 영위해 나가는 거죠. 이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의자연은 하늘에서 신비적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선물과 같은 것들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선물 덩어리를 주고 가기를 바라죠. 그렇게 무의자연은 선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나같이 이렇게 순진했던 사람들은 마치 제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무의자연을 그렇게 오해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노자를 이해할 때 절대로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노자를 병서로 이해한다는 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병서로 이해 못해요. 노자를. 절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믿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말하면 그 다음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요. 제가 왜 저런 말을 했지? 그럴 리가 없어. 이 세상은 음만 있는 게 아니야. 양도 있지. 양만 있는 것도 아니야. 드러나 있지 않는 부분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노자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용문 그쪽 부분만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뒤는 뭐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인용문 두 번째 인용문 보시면 단자도지동 약자도지용이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되돌아가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요 약한 것은 도의 쓰임이다. 참 알쏭달쏭한 말이죠. 사람들은 계속 나아가 발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노자는 되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되돌아가는 것. 중단 없는 전진, 우리가 계속 부르짖었던 구호였죠.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 가만 못하리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새마을 운동 구호 중에 하나였죠. 근데 노자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운동이다. 도는 되돌아가는 방식으로 운동한다. 그리고 약한 것은 도의 쓰임이다. 다시 말해서 도는 우리 주위에 약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약한 방식으로 작용해. 아까 그 한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서를 쓴 반고의 여동생이 반소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신사임당에 해당되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현모양처의 대명사인데 그분이 여성의 미를 이 귀절에 근거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 게 있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반소가 한 말이 있어요. 여자는 이 약으로 우임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연약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삼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현대 여성들은 싫어할 거예요. 이거 무슨 여자들을 연약하게 보다니 이거 페미니스트들은 굉장히 분개할 일이죠. 연약해? 안 그래? 나 힘도 세고 쌈도 잘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약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노자적인 연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연약함이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더 말은 못합니다만 노자는 뒤에 가면 유약승강이라는 말을 해요. 유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강한 것은 부러져요. 강한 것은 도의 무리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연약함, 약한 것은 생명력의 표현이에요. 마치 생명력이 충실한 어린이가 부드러운 피부와 부드러운 근골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여자는 그것을 약함을 미로 삼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